연간 총기 사망자가 무려 45,000명, 하루 평균 123명이 목숨을 잃는 미국에서 탈출을 결심한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바로 한국으로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또한 미국보다 30% 저렴하면서도 더 뛰어난 의료기술력, 세계의 중심이라던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던 미국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디트로이트는 약 80% 이상의 인구가 바로 흑인입니다. 저 역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아이를 낳고 살던 평범한 엄마였던 아리나라고 해요. 제가 살던 곳은 일명 자동차의 도시라고도 불리고 반대로 흑인들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저도 남편도 흑인으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찾아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미국 내에서 흑인은 여전히 인종차별의 대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피부색이 그에 포함될 수는 없다. 피위 리즈의 명언인데요. 저는 이 말을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실현해주길 바라며 늘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픔으로 젖어 있어요. 흑인이라고 매일같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흑인으로 한평생 차별을 받고 사셔서 그런지 제게 거는 기대가 더욱 컸어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셨고 어떻게든 일어서라고 늘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아리나 그렇게 약해 빠져서 도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남들보다 더 독해야 하고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니? 안 했니? 남들이 널 놀렸다고 해서 울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나야지,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란 말이야. 울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제가 성장하면서 늘 들었던 말이었죠. 남들보다 더 노력해라, 분발해라, 울지 말아라, 독해져라. 이 말을 숨쉬듯 들으며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놀리면 놀리는 대로 상처를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 껴주지 않아 제대로 마음 터놓을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끼고 싶어서 발악을 해보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저를 미워했고 또 누군가는 피부가 검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놀렸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은 검은 제 모습을 누군가는 너무도 무서워하며 경악을 했어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도 모르게 제 모습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늘 소심하게 사람들 눈치 보기 바빴던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도 않았어요. 제 남편은 미국인도 아니었고 흑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국가의 한국인이었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과 동양인의 만남이라니 누군가는 저희의 만남이 최악이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착한 우리 한국인 남편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조현호라는 한국 이름과 말릭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남편 덕분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 그간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제 인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반대로 정말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며 남편의 지인들이 자연스레 제 친구들이 되었고 뒤늦게서야 친구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남편과 연애를 하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호 씨, 말릭, 혹시 어려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 안 당했어?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산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 그걸 다 어떻게 극복했어? 나는 극복을 못해서 알다시피 친구도 한 명 없고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았잖아. 그런데 현호 씨는 친구들도 많고 늘 웃고 있는 게 보기에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고 닮고 싶어. 여보, 나 역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 당하면서 살았지. 지금은 우리 한국이 많이 유명해져서 나아진 감은 있지만 여전히 당하고 있는 걸? 나도 울기도 많이 울었고 내가 동양인인 게 너무 싫어서 머리를 일부러 노랗게 염색하고 다녔던 적도 많았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었어도 분명 날 괴롭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니까 내 성격이 웃기다며 혹은 재밌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지.
나는 아리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난 다 알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리나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모두 잊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앞으론 당당하게 살자. 제 한국인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금지되었으니 이제 인종차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인종, 다른 국적, 다른 문화가 부딪히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인종차별은 분명 존재해요. 이를테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법이 금한다 한들 사람 개개인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강제할 도리는 없기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나 주변인들의 인종차별적 마인드도 적잖은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인종차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고 어쩌면 어린 시절 저를 괴롭게 하던 친구들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자리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당하기도 했어요. 대놓고 흑인은 안 뽑는다는 말을 대신해서 우회해서 말을 했죠. 저희는 곱슬머리는 채용이 어려워요. 누가 봐도 흑인을 저격하는 이 말을 통해 저는 함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대신하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인종차별적 언행을 에둘러 할 때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야 불문주의적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어요. 모두가 인종차별은 나쁜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기는 하니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종에 관련된 이야기 자체를 아예 사회적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분명 당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아직도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식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사회의 시선에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이제 와서 사귈 용기도 없었기에 남편이 만들어준 친구들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했어요. 그렇다 보니 제게 남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 와서 참 많은 시간을 힘들어하며 살았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서 취급도 안 했던 작은 국가에 불과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 곳곳에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하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전혀 기죽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참 대단하고 멋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건강 체질이라 잔병치레도 없던 저였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몸살 기운이 있었죠. 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꼭 급체를 한 것처럼 속도 좋지 않아서 결국 병원을 찾아갔어요. 평소 이렇게까지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혹여나 몸에 큰 이상이 생겼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한 후 소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아리나 축하해요. 임신이네요. 축하를 받긴 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결과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 진료실을 나왔고 남편에게 말을 어떻게 전할지 무서웠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 길이 너무도 가시밭길이었기에 아이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아이는 저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저처럼 흑인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많을 테니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기적이지만 평생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생긴 아이가 반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조차 생각 정리가 어려운 상황에 남편에게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일주일을 넘도록 말을 못했어요. 머리가 터질 듯 생각이 많아서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 10달이라는 시간을 빨리 흘려보내 얼른 만나고 싶기도 했어요. 어쩌면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내 욕심일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이도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어. 현호 씨를 닮는다면 모르겠지만 현호 씨의 성격이 아닌 내 성격을 닮는다면 이 아이의 인생도 불행으로 가득 찰 거야. 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울 거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맞을지도 몰라. 내적 갈등이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며 하루 이틀 흘려보내고 있던 중 남편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잠든 사이에 펼쳐진 일기장을 몰래 본 현호 씨는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리나,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 나한테 할 말 없어? 자다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지만 저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분명 이건 뭘 알고 하는 말인 것 같았고 이제는 정말 고백을 해야겠구나 싶었죠. 여보,
사실은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몇 번 말해서 알겠지만 나는 평생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덜컥 아이가 생기니 혼란스러웠어. 이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와 같이 겪을 상처들을 지켜보기가 괴로울 것 같기도 했어. 나처럼 키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상처를 내가 다 막아줄 수는 없잖아. 그것도 올바르게 키운다고 달라질 현실도 아니고 그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인데 말이야. 저 말을 내뱉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며 제 속내를 터놓고 나니 속은 시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상처들 감히 어떻게 내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 다만 나도 아리나와 같이 차별을 당했던 동양인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말들을 듣고 살았을지는 알지.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아리나 너에게는 내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뱃속에 아이도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아리나와 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더 강해질 거고 그런 나를 믿고 따라와 줄래? 남편의 말을 듣고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갔는데 저희를 보고 속닥거리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의 흑인이면 애도 참 불쌍하다. 왜 죄 없는 애한테까지 고달픈 저 삶을 되물림하려고 하지? 난 가난한 부모보다 저런 부모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 지나치는 말로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제 남편은 참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말들이 참 무례하시네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저런 인성을 가진 부모를 둘 뱃속에 아이가 참 불쌍하네. 태어나봤자 뻔한 인성일 텐데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난 피부색이 다른 부모보다 못된 신보 가진 저런 부모를 둘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저희 부부가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쪽들한테 그런 무례한 말 함부로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똑바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남 험담할 시간에 본인 인성이나 갖추세요. 남편은 주저없이 아주 시원하게 내뱉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대응을 하자 부끄러운 듯 얼굴이 새빨개져 병원에서 급히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이게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편처럼 너희들이 정말 잘못한 거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여전히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그리고 험담은 멈추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아이는 태어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식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육아에 전념하고 남편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행인 건지 아이는 제가 아닌 남편의 성격을 닮아서 굉장히 활발하고 유쾌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배려심도 깊고 친구들과 제법 잘 어울려 마음을 놓았죠. 그러나 몇몇 친구들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제 아이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러 유치원에도 못 보냈죠.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억지로 견디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어요. 한참 힘들어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지인들도 피부색이 다른 부부인데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한국에서 쭉 살고 있는 부부였죠. 미국에 있을 때는 자주 봤는데 멀어지니 자주 못 봐 통화를 간간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국에서 인종차별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한국의 교육 문화와 시민의식 수준 등이 매우 높다는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이렇게 유치원에서 당하고 있다고 하니 친구가 그랬죠. 아리나네가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으로 이민 오는 게 어때? 너 남편도 한국 사람이잖아. 남편이 한국에 가서 살자는 말 안 했어? 그리고 미국이 그리우면 언제든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한들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나라에서 무슨 행복한 삶을 누리겠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 특히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에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거든. 난 아리나가 힘들어 할 때마다 한국으로 넘어오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네. 남편하고 진지하게 상의해보고 고민해봐. 난 내가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틀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한국 사람이고 제가 미국에만 고집하며 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던 제 생각에서는 한국이라고 인종차별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차별은 분명 존재하니 말이죠. 그런데 덜컥 한국행을 선택했다가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이 올까봐 무섭기도 했어요. 아이가 행복할 거라는 보장만 있다면 당장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홀로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현호 씨와 상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한국에서 지내본 기억이 없을 테니까요. 또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어쩌면 가장 심적 부담이 큰 건 남편일 테니 말이죠. 남편은 제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3일이 흐른 뒤 제게 말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 사실 한국은 내가 태어난 조국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에서 잠시 지냈던 기억이 다였거든.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혼자 남겨진 내가 먼 미국으로 입양 왔다는 기억, 그것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아리나의 말을 듣고 나니 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 한국의 높은 수준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하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들도 있어. 우리가 한국에 제대로 적응을 해야 아이도 따라올 수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야.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나는 사실 한글도 잘 모르거든. 생각이 정말 많은데 우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남편의 말을 듣고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남편은 아이를 달래서 유치원은 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괴로워하니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 했죠. 이렇게 회피하게 두면 살면서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는 회피하는 습관을 가질 거라며 지켜보는 게 힘들지만 견딜 수 있게 스스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고 했죠. 일주일 정도 유치원을 나간 아이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울었고 괴로워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니 유치원에서 절반 정도의 시간만 수업을 하고 데리러 가는 걸로 남편과 합의를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홀로 데리러 가지만 이날은 남편이 반차를 쓰고 오후 시간이 남아서 함께 갔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괴롭히는지 남편은 직접 보고 싶다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몰래 가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유시간이던 그 시간에 저희 애를 두고 다른 아이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둘러싸고 있었죠. 그리고 너도 나도 손가락질을 저희 애한테 하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아빠는 동양인이고 엄마는 흑인이라며? 그럼 너는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새로운 사람의 탄생인가?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은 아이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고 저희 애를 제게 보낸 후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어떻게 심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니? 국적과 인종을 가지고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단다. 너희들은 지금 너무 큰 실수를 한 거고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길 바란다. 남편은 그 길로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정말 빠르게 했습니다. 한시도 이 미국에서 더 있기가 싫었고 아이가 유치원도 못 가는 상황에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에게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줬습니다. 딸애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먼저 간 친구네 자녀와 친했던 터라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게 뭔지를 대충 이해했어요. 저희 부부는 먼저 한국에서 터를 잡은 친구네 부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친구네가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어색하고 생소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남편도 태어나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공항 앞에서 눈시울이 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이토록 발전된 국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보다 훨씬 더 부자 같고 잘 사는 국가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의 유치원도 친구네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딸애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안심했죠. 애가 유치원에서 잘 적응을 할지 그게 너무 궁금했기에 며칠 내내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치원 수준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어 유치원이라고 듣긴 했지만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할 거고 어린애들이 영어를 써봤자 인사하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애들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저희 애와 영어로 소통하는 게 자연스러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놀기도 했죠.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는 레벨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를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그룹, 조금 소통이 가능한 그룹,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 가능한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 수업을 해주니 좋았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 문화가 모두 어색하고 향수병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가족은 향수병은커녕 미국을 떠올리지도 않고 지낼 정도로 한국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각각 한국이 좋은 이유가 다 다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나랑 놀고 싶어 하고 내가 영어 잘하는 게 부럽다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기도 했고 우리 집에도 놀러 온다고 초대해달라고 했어. 한국 친구들은 미국이랑 다르게 나를 놀리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 엄마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빠가 태어난 나라라며 그러니까 미국에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한국이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한국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이 영어로 소통해주는 게 고마우니 본인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저희 남편도 한글이 서툴렀기에 아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서 아이의 언어 공부에 더 큰 힘이 되었죠. 덕분에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우선 한국 엄마들의 현명한 육아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재능이 있을지를 모르니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멋져 보였습니다. 아이 혼자서 이것저것 배우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유치원 친구들끼리 어울려 수영도 배우고 운동도 해보고 또 부족한 공부를 함께 그룹 지어 공부를 하니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며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애초에 미국은 자율적인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렇게 여러 기회를 누려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뭐든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 방식이죠. 성년이 되면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미국의 자율적인 교육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한국의 교육 방식과 수준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배움을 하는 동안 엄마들끼리 친목 도모를 할 수 있었고 저를 차별하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해지며 제 속내를 털어놓으니 그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며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죠. 한국 엄마들은 또 미국과 달리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아직 한식을 만드는 것에 서툰 저를 위해 각자 반찬과 찌개까지 챙겨주고 아이 간식도 손수 만들어 챙겨줬습니다. 또 맛있게 먹은 음식에 대한 레시피도 쉽게 알려줬어요. 한평생 외롭게 살았던 저라서 그런지 이렇게 따뜻한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 지내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에 조나단이라는 흑인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적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는 국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만족도 역시 높았는데 작은 회사지만 영어권 사람들을 남편이 다 상대하는 것으로 연봉은 꽤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에 영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데 회사 동료들은 늘 남편을 칭찬했어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확실히 한국인의 피를 가져서인지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것을 보고 회사 동료들은 남편의 실력을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친구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오히려 한국에서 친구 없이 지내면 외로울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 동료들뿐 아니라 아기 유치원 아빠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래요. 난 지금 꼭 다른 세상에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분이야.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은데 미국과 한국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분위기부터가 달라도 한참 달라. 내가 태어난 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다는 걸 몰랐다니. 참 지난 수십 년이 한스러워. 한국보다 미국이 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미국은 한국의 이런 문화들을 배워야 해.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의 성품을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만 안다는 게 일부만 아는 게 정말 아쉬울 지경이야. 혹여나 저희들이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1년 정도 채우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고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쭉 한국에서 잘 다녔어요.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며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를 해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직업이니 물어보면 알려주지도 않아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할 때야 비로소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꿈은 바로 승무원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만 봐도 이렇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승무원 일을 하며 수많은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죠.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꿈을 꾸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애 유치원 엄마들 전부와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또 오래도록 옆에 있기도 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학교 진학 문제로 떨어져 아쉽지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서 참 좋아요. 지금 제게 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생겼지만 유치원 엄마들은 제가 너무 힘든 시절에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네요. 그 어렸던 딸도 이제는 훌쩍 커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집에서 할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싶었어요.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애가 다 컸다고 하지만 시집을 갈 때까지는 쭉 애 앞으로 돈이 나갈 테니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지금껏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림만 했으니 제게도 좋은 경험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세계과자 전문점에서 낮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저처럼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외국인을 필요로 했죠. 일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제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니 하루하루 퇴근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성취감이 너무 큽니다. 처음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가 오랜만에 떠오르네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온정이 가득한 이 한국 땅에서 정착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가족 전체가 이민 온 흑인들도 꽤 많아서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 역시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정말 100% 진실이죠. 제가 직접 살아봤으니까요. 제게 가장 행운의 순간이 있다면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고 한국인 남편과 아주 예쁜 우리 딸을 낳게 된 일이고 남편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한국에게, 한국인 분들에게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을 꾹꾹 담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변호사 사무실, 갈색의 긴 머리, 딱 떨어지는 비즈니스 정장 스커트를 입은 한 여성 변호사가 싸늘한 눈으로 검은 머리의 한국인을 바라봅니다. 그 한국인 남자 역시 변호사이지만 이 영국인 여성 변호사는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 같네요. 협력을 하기 위해 모인 두 사람. 하지만 이 영국 여성은 남자에게 영어라도 잘 할 수 있느냐고 묻기까지 하는데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안.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니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그로 인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런던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주로 국제계약과 기업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죠. 다양한 나라의 클라이언트와 협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영국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저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업무 특성상 제 경력 내내 저는 세계 곳곳의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항상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교육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저도 모르게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시아 국가들은 단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현황을 가졌을 뿐 실제로는 우리 영국과 같은 나라의 깊이 있는 역사나 전통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영국의 한 회사가 합작 계약을 맺게 되면서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배정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계약의 성공 여부는 회사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에 저는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한국 측 변호사와 직접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기훈이었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변호사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탐탁치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한국인이라니요? 이해할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좀 성장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영국과 같은 수준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수준이 영국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교육 시스템과 법률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한국이 이러한 역사적 깊이와 지적 전통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따라서 전기훈이라는 변호사가 영국의 법률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도 사실은 의심스러웠거든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어 교육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대화도 아니고 국제 계약에서 중요한 법률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가 복잡한 법적 논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부터 한심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함께 일했던 일본인의 경우 아시아에서 그래도 그나마 꽤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 실력이 너무 끔찍해서 프로젝트를 중단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한국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기론 아직까진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제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의 첫 이메일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란 사람처럼 일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그의 첫 이메일이 매우 차분하고 명확한 문체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는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전문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문장도 매우 정확하고 유창하게 쓰여 있었죠. 여기서 약간 놀라기는 했었지만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실제로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영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영어 실력 역시도 단순히 텍스트니까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영국인들의 실질적인 실무 능력과 비교할 때 얼마나 뛰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와의 이메일 교환이 계속되면서 저는 그가 준비된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대응도 일반적인 영국 변호사들보다도 더 신속하면서도 명확했고 의견도 매번 분명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싶었어요. 그래, 메일링도 가능하고 지식도 있다 이거지. 그의 영어 실력과 법률 지식은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그가 얼마나 실력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와 일하면서 점차 그의 능력을 조금씩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변호사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야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드디어 그와 직접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특히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 간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죠. 또한 그의 영어 실력이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메일로는 능숙해 보였을지 몰라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진정한 능력을 감출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제야 진실의 순간이 오겠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가 당황하거나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니까요. 예전에 그 일본인 변호사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간 날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나간 자리였지만 그와 마주했을 때 저는 그의 첫 인상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솔직히 저는 내심 당황한 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물론 내 예상과는 다른 첫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압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작된 논의, 준비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과 달리 대화는 믿을 수 없게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특히 영국 법률과 한국 법률 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놀라기까지 했죠. 그는 영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영어로 된 법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유창한 영어 실력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구심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기훈 씨,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법률 시스템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영국의 계약법은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전통과 규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깊이 있는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잖아요. 실질적인 사례가 영국에 훨씬 많은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제니퍼, 물론 두 나라의 법률 시스템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어느 나라 법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국 법률은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점을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박에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왠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깊이와 복잡성에서 영국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번 계약은 영국 측의 규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국 법률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였어요. 그가 가만히 제 눈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제니퍼, 이번 계약이 영국 법률에 더 비중을 두어 진행되리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해져 보시죠. 솔직해져 보다니 저는 눈이 동그래져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당황한 저의 말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마인드는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국의 법률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다른 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무시할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번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양측의 법률 시스템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 국적이나 출신이 이 계약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수많은 국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그 과정에서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그의 말에 저는 마음 끝까지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함께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로를 신임하기로 하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서조차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었으니 저는 더 이상 그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단지 한국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국제계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단순히 영국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한국의 법률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저는 내가 한국 변호사에 대해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의 대기업과 영국의 중견 회사 간의 합작 계약이었어요. 이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측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측 대기업과 영국 측 회사 간의 문화적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계약 조건에 대한 유연성을 원했지만 영국 측은 매우 엄격한 조건을 고수하고자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뢰자와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어요. 한국 측 의뢰자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계약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영국 측은 이미 확정된 조건이라며 완고한 태도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죠. 제가 중간에서 이견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그 의뢰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협상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불만도 커졌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전기훈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자들과의 소통을 직접 맡겠다고 제안해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굳이 왜 나서지? 싶기도 했고요. 사실상 영국 측에서 고집불통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영국 측 회사의 입장에 더 가까운 저와 저희 영국 변호사팀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굳이 앞장서서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한국인은 원래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 못 참는다나? 하지만 저는 그가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변호사가 영국 측 의뢰자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한편으로는 그가 이참에 한국 측 의뢰자의 요구를 너무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의뢰자들과의 소통을 맡기 시작하자 상황이 놀랍게도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한국 측 의뢰자의 요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영국 측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영국 회사가 아무리 일방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는 강력하고 명쾌하게 법조항을 들어 영국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협의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잠깐, 그럼 이게 제가 염려했던 대로 그가 한국 편만 들던 게 아니었냐고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영국 회사가 제게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는 한국 측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측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한국 측에 이해시키는데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의 중재 덕분에 양측의 의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분쟁이 전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전에 발생했던 오해와 이견까지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기훈 변호사가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각 조건이 양측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분석과 중재는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결과 계약은 점점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이전에 제가 소통을 시도했을 때와는 달리 전기훈이 주도하는 협상은 훨씬 효율적이었고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결을 묻자 그가 그러더군요. 원래 한국에선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영국 측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선언을 해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초 합의했던 조건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한국 측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고 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시 한번 난감해져 버리고야 말았죠. 하지만 그에게 이 상황을 알렸을 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즉시 영국 측과의 연락을 시도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측 회사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영국 측 의뢰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능력을 믿고 함께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미팅이 잡혀 있던 날 우리는 법률 회의가 열릴 예정인 빅토리아 호텔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저희 회사 앞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던 저와 전기훈 변호사는 바로 앞 길가에 크게 난 사고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며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함께 지저분하고 사람 많은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영국 지하철은 시끄럽고 어지러웠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돌아보았죠. 어디 자리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때 제 눈앞에 한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재빨리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더운 날씨에 서 있으려니 힘들었는데 자리가 나니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여기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저 멀리 허공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 할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할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렸죠. 저는 그에게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양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시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도 곧 회의가 있어 무거운 서류들까지 왕창 들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더군요. 이건 그냥 한국인의 본능 같은 거라고요. 본능이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본능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의 저를 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어른 공경이 기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어른이 보이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거라고 말이지요. 어차피 내 다리는 튼튼하고 이 할머님의 다리는 바스라질 것처럼 연약해 보이지 않냐면서 말이죠. 하긴 그러고 보니 할머님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힘들어 보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뭐하러 자리를 양보하냐며 볼멘 소리를 했으니 저는 아직 덜 컸다 싶었지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한국의 예절과 문화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호텔. 저는 로비에서 참여자 등록을 하고 있었고
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로비에 서서 잠시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가 화장실에서 나와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로비에서 일하는 호텔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여긴 직원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고 직원에게 정중히 "저는 이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법률회의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죠.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회의 참석자라고요? 당신이? 이름이 뭐죠?" 라며 불쾌한 어투로 물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여기 이름이 없는데요. 당신 잘못 온 것 아닙니까?" 라며 그를 몰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전기훈 변호사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쉰 후 단호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페이퍼에 제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네요. 전기훈. 저는 국제 변호사이고 지금 기업 간 국제법률회의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제 미팅 시간을 늦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당신이 운이 좋다면 당신은 아무 일도 없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당신은 오늘 삶에서 가장 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국제 변호사를 향한 인종차별로 재판장에 서는 것은 물론 이 아름다운 호텔을 법적 싸움에 휘말려들게 한 역사상 가장 멍청한 호텔리어가 될 테니까 말이죠. 전기훈 변호사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수려한 그의 말솜씨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는 당황한 듯 서둘러 말을 더듬으며 "죄송합니다, 전기훈 변호사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전기훈에게 "정말 멋진 대처였어요. 저라면 흥분하며 질색팔색 난리를 피웠을 텐데 이렇게 차분하게 해결하시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기를 "때로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저 한국인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겠죠." 이 얼마나 멋진 말이던지.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의 지혜와 단호함은 그 어떤 편견도 부수고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조건을 분석하고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는 영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의장 안은 완전히 전기훈 변호사의 무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태도에 영국 측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조건에 대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어요. 그의 접근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었고 영국 측은 그가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하면서도 그를 매우 신뢰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러한 능력을 보며 그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감탄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훈 씨, 도대체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저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능력은 한국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거든요. 한국의 학교에는 수많은 역할 분담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반장, 오락부장, 미화부장, 주번, 청소당번까지 한국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민주적인 의견 소통을 통해 삶을 꾸려오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며 자랍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러한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꼬질꼬질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것이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였는데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한국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하는지를 제게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늘 전통을 고수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그와 반대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한국만이 가진 지혜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들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종종 자신을 K 직장인이라고 표현하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꽤나 웃기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K 직장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한국인들의 강한 근면성과 열정이 담겨 있더군요. 제니퍼, 한국의 직장인들은 정말 하드워커예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직장 문화예요. 영국에선 이런 문화를 생각도 할 수 없겠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퇴근하고 싶어요.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그가 얼마나 한국의 직장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단순히 성공한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제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였죠. 저는 그와의 협업을 통해 단순히 법률적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가치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전기훈 변호사는 제게 있어서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 사람,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될 인물이고 왠지 변호사로서의 업무적 상황을 떠나 한 남성으로서 한 여자를 대하는 전기훈이라는 남성에 대한 궁금증에 가득 차 있지요. 물론 고백 같은 걸 한 적은 없습니다. 먼 거리이고 괜히 제 존재가 부담이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전기훈 씨만 생각하면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어요. 저의 사연이 그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이렇게나마 마음을 조금 담아 보내봅니다. 기훈 씨 덕에 한국인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늘 총명하고 지혜로운 한국인 분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무지했던 것도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한국인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꼬질꼬질한 꼬맹이들로 생각했지만 한국인 변호사와 일하면서 한국인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깨닫게 된 흥미로운 사연이었는데요. 제니퍼 씨가 먼저 기훈 씨에게 손을 내밀어 보심을 권해드려요. 자,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제나처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늘 고맙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